이제는 과목별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2차 시험은 총 3과목, 이제 실무, 이론, 법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시험을 우리가 왜 보는지에 대한 어떤 시험 목적을 좀 살펴보고,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시험장에 가가지고 답안지를 쓸 것인가에 대한 어떤 시험 전략, 그리고 그 전략에 맞게끔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3가지 파트로 나눠서 좀 각 과목별로 얘기를 할 거고요. 이제 실무 과목이 가장 고민이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실무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감정평가 업무를 일단 나중에 해보시면 알겠지만, 감정평가는 일단 누군가 의뢰를 하고, 이제 감정평가사가 그거에 대해서 수임을 한 다음에, 그 감정평가 대상이 무엇인지 일단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확정된 대상에 대해서 가격을 산출을 하고, 산출된 가격을 나름의 감정평가라는 툴에 맞게끔 표현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실무 과목은 그래서 실제 감정평가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능력을 테스트하고자 함의 목적이 있고요. 시험이다 보니까 직접 뭔가 대상 보고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자료들 다 주어지고 그 주어진 자료 보고 한번 감정평가를 해봐라 라고 테스트를 하는 게 어떤 시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자료를 보고 우리가 내가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일단 1차적으로 확정을 하고요. 확정된 대상에 대해서 가격을 한번 먼저 산출을 하고 산출된 가격을 감정평가라는 툴에 맞게끔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답안지에 적는 것이 우리 실무 시험의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 시험은 가격 산출 과정에서 계산이 조금 복잡하거나 양 자체를 굉장히 많게 해서 시간 내에 다 풀릴 수 있느냐 자체가 큰 논점이었다고 한다면 최근 시험은 오히려 계산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고 문제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지만 가격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나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고 그 요구한 판단을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제대로 적었는지 그 근거들은 어디서 찾아서 한 건지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적혀 있는지를 보는 것이 최근의 시험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할 때 실무에서 중요한 2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험 문제를 시간 내에 다 푸는 거, 그 다음에 2번째는 디테일을 어떻게 잡는 것인가, 이 2가지로 저는 요약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실무는 한 4문제 정도가 주어져요. 그리고 이거를 100분의 안에 풀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처음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고민들을 많이 하시죠. 2~3문제 정도만 내가 집중해서 잘 풀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든 모든 문제를 시간 내에 다 풀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데 저는 무조건 후자의 힘을 실어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문제 다 못 풀고 그리고 약간 엉성하게 풀더라도 일단 답만 냈다고 한다면 점수가 대략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만점 대비 30에서 40%의 점수를 줍니다. 반면 굉장히 잘 푼 문제와 적당히 푼 문제의 점수 차이는 만점 대비 10에서 20%밖에 차이가 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다 푸는 게 조금은 엉성하더라도 2~3문제 집중한 것보다 점수를 잘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시간 내에 다 푸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시간 내에 내가 이 모든 문제를 다 풀 것인가? 그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1번 문제 기준으로 실무 1번 문제 딱 주어지면 보통 40점 정도 되죠. 이게 문제 분량만 한 7페이지에서 8페이지 됩니다. 일단 문제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다 읽고 목차도 세우고 뭐 심한 경우에는 계산까지 다 한 다음에 문제 풀기 시작을 해요. 그럼 벌써 한 10분 정도 지나가 있는 거고요. 40점 기준이면 40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이미 10분을 할애를 했고 나머지 30분은 이제 문제 풀다가 모르는 부분 고민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답안지를 쓰기 위해서 문제를 다 읽지 않아요. 답안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만 먼저 문제를 읽고 문제를 풀면서 그 해당하는 부분만 부분적으로 읽다 보니까 문제 하나를 푸는 데 있어서 시험지를 여러 번 보는 게 아니고 딱 한 번만 볼 수 있게끔 나름의 전략을 짜서 접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남들이 답안지 쓰기 시작하는 게 한 10분 정도 걸릴 때 저는 3분 만에 답안지를 쓰기를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한 7분, 많게는 10분 가까이를 이미 세이브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거 봤을 때는 남들보다 최소한 5분에서 10분은 시간이 남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시험장 가서는 그 남는 시간만큼을 더 많이 쓰고 좀 더 치밀하게 쓰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이 뭐냐면 이게 모든 문제를 읽고 시작을 하면 분명히 문제에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라는 건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에 나가보고 대상을 본 다음에 자기가 쓴 감정평가사를 토대로 문제를 만드는데 이거를 글로 옮겨 놓다 보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글만 보고 감정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문맥상이라든가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100% 이해하는 건 어렵죠. 그래서 문제를 다 읽고 시작을 하면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시간이 이미 가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읽고 문제를 풀면 오히려 그러한 이상한 부분에 고민에 휩싸이지 않고 내 페이스대로만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든 쉬운 문제가 나오든 항상 일관성 있게 시간 내에 들어올 수 있게끔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이런 건 좀 말로 하기 어려우니까 예시 문제를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시 문제는 기출문제 27회 1번을 가지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27회가 그래도 가장 최근에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기출문제는 큐넷 감정평가사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기출문제 내려받기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거기서 다운받아가지고 같이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좀 중요한 내용인데 실무 문제는 항상 내용은 다르지만 변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문제 구성입니다. 문제 구성이라는 거는 결국 자료가 어떻게 주어져 있느냐를 잘 보는 건데 이것만은 대체적으로 변하지가 않아요. 항상 문제의 구성은 확인 자료, 그다음에 사례 자료, 요인 자료, 그리고 가끔 기타 자료까지 주어져서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확인 자료라는 거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대상에 대해서 직접 나가서 보거나 아니면 조사한 자료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사례 자료라 함은 그 시장에서 거래된 거래 사례나 임대 사례 자료 아니면 유사한 물건에 대해서 평가를 했던 감정평가 선례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게 사례 자료고요. 감정평가액을 도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요인치들이 있습니다. 그런 요인치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인 자료로 이루어져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대상을 직접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니까 시험지만 보니까 이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완해줄 이런 특정한 조건 같은 것들이 주어져 있는 게 기타 자료에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자료의 종류 그리고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이해를 하고 기출문제 27의 1번을 한번 같이 볼게요. 기출문제 27의 1번은 감정평가 3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문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물음 1번만 좀 볼 건데요. 물음 1번을 보기 위해서 이제 자료를 한번 쭉 보죠. 그래서 자료 1번 대상 부동산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확인 자료에 해당하겠죠.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나타나 있고 간단하게 보면 뭐 토지가 어떻고 건물이 어떻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토지 건물로 이루어진 복합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자료 2는 표준지 공시지가 현황. 어때요? 이거는 우리가 사례 자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평가 선례.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례 자료죠. 그리고 자료 4번 보면 거래 사례 자료가 있어요. 이것도 사례 자료 하나고요. 그 다음에 자료 5번 표준 건축비로 사례 자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감정평가에 도출하는 거기 때문에 사례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료 6번은 대상부동산 임대네요. 가격 산출을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례 자료로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 임대 사례 마찬가지고요. 자료 8번 시점 수정 등 관련 자료. 이거는 이제 요인치를 산정하기 위한 요인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9번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 평등 비교 자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인 자료라 볼 수 있고요. 자료 10번은 물음 2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물음 1번이니까 잠시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문제를 굉장히 빨리 봤는데 어디만 보고 일단 답안지를 쓰기 시작할 수 있느냐? 우리는 확인 자료만 보면 되는 겁니다. 확인 자료 이미 토지 건물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대상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됐고 그 확정된 대상에 따라서 이미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감정평가 방법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 이러한 토지 건물이 있으면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감정평가 방법이 쭉 리스트가 나열이 되고 아까 사례 자료랑 요인 자료랑 제목들을 봤으니까 그 어떤 자료가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기 때문에 내가 적용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때부터는 답안지를 쓰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지 건물의 평가 방법은 가장 주방식은 원가 방식이고요. 공시지가 기준법을 우리가 써야 되는데 공시지가 기준법을 쓰기 위해서 내 머릿속에 어떤 절차가 거쳐야 되는 건가라는 게 이미 있어야 되겠죠. 공시지가 기준법은 비교 표준지를 선정하고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교를 통하고 그 밖의 요인 보정을 거쳐서 시상가액을 산정하는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목차는 다 있는 거예요.
그 목차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적을지를 다 문제지만 참조를 해서 적는 겁니다. 문제지에 있는 자료만 가지고 채워 넣을 뿐이지 이미 틀은 다 공부한 대로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공부한 대로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얘기했던 디테일은 어떤 얘기냐? 자, 이제 한번 예시화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하면은 이제 토지를 공시지가 기준법을 해서 어떻게 시상가액 산출했는가에 대해서 간단한 산식으로 제시한 거고, 자, 이제 두 번째 하면은 나름 목차를 좀 구성을 해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제시를 한 거예요. 둘 다 어떻게 보면 같은 값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채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르게 와닿습니다. 첫 번째 화면, 수식 하나로만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식이 채점자 입장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반면 두 번째 화면은 상당히 친절하죠. 각각의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상당히 어떻게 내가 판단을 해서 적었는지까지 면밀하게 이렇게 적어져 있단 말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두 번째 화면이 분명히 더 좋겠죠. 하지만 이제 반문을 하실 거예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적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답안지를 적다 보면 첫 번째 화면이나 두 번째 화면이나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같은 수식을 구성하기 위해서 문제를 그럼 첫 번째는 덜 봐도 되느냐? 그것도 아니죠. 분명히 같은 문제지 다 돌려본 다음에 그제서야 둘 다 적을 수 있는 답안지이기 때문에 디테일은 사실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점수차를 벌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테일을 좀 신경을 쓰되 대신에 이 디테일을 너무 많이 적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시험 시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간결하고 요점만 적을 수 있게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거 왜 강조를 하냐면 최근에 감정평가와 관련돼서 어떤 위법한 감정평가에 대한 판례의 어떤 태도들을 보면 감정평가액이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지만이 위법하지 않은 감정평가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평가액도 분명하게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와서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게끔 정리가 되어야 제대로 된 감정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테일을 좀 적어줘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시험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볼게요. 통설적으로는 실무는 굉장히 많이 풀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선입관들이 좀 있습니다. 많게는 하루에 200점씩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하루에 200점씩 풀면 어떻게 되냐면 200점 풀기 위해선 최소 200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려면 벌써 3, 4시간은 가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거는 별로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무를 그렇게 많이 공부하는 거는 생각보다 좀 효율이 이제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기본적인 유형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답안지 구성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걸 먼저 익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일단 정리가 좀 되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죠. 내가 익힌 답안 구성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전략대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문제집 한두 권 정도 풀면은 대략적으로 내가 익힌 목차가 어느 정도 습득이 되죠. 대신에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들까지 여러 문제가 나와 있어요. 사실 그 특이한 케이스까지 100% 이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80에서 90%만 이해를 해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만 연습을 하는 게 그 연습의 어떤 결과점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디테일을 좀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 내에 내가 들어올 수 있고 100%잘 못 풀더라도 감정평가의 도출까지만 해도 어떻게 시간 내에 할 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디테일, 내가 어떤 근거정을 넣어줄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문구를 넣을 것인가 이러한 세밀하게 디테일한 문구들을 어떻게 디테일하게 추가할 수 있는가 요거를 연습하는 게 그 다음 단계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최소한도로 공부하고 효율적으로 연습하되 나머지 시간은 이론과 법규에 전략적으로 분배를 해서 오히려 사실 실무 같은 경우는 복불복이 좀 크기 때문에 내가 과락만 면하는 걸 좀 목표로 하고 전략적으로 이론과 법규에서 득점을 하는 거를 노리는 걸 좀 더 추천해 드립니다.